제 앞에 내연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건넸죠. 안녕하세요. 곧 태어날 아이 엄마예요. 그 자리가 제게 이혼을 통보하려는 자리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윤아, 윤지가 임신했어. 우리 그만 정리하자. 저는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진호 씨 아이가 맞는 줄은 어떻게 아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오래전 진호의 병원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그 문건은 무정자증 진단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분당 정자동의 고요한 아파트였고 14층 창문 밖으로 탄천 산책로가 흐릿하게 보였죠.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늦여름 냄새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걷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방에 울리는 시계 알람은 오전 8시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밀어내고 남편 유진호가 벗어놓은 어제 저녁 넥타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작은 구김 하나에도 손끝으로 다시 펴며 습관처럼 정돈을 마쳤지만 그 마음은 몇 달 전부터 어긋난 옷깃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진호는 오후 10시를 넘겨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낯선 향수 냄새가 그의 옷자락에 스며들었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 한마디였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어요. 그런 말조차 대답해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던 진호가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정유는 그때 뭔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 오후 3시 르네상스 호텔 라운지. 잠깐 보자. 호텔 라운지. 그는 더 말을 붙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옷걸이에 셔츠가 걸리는 소리. 모두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정유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엔 다소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가에 굳은 주름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대 앞에 앉아 반지함을 열었어요. 결혼식 때 남편이 손에 끼워줬던 그 얇은 금반지를 꺼냈고 오른손 검지로 왼쪽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딸깍 반지가 빠져나왔고 그 자리에 선명한 하얀 자국이 남았어요. 햇빛에 타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시간에 다른 사랑이 남긴 자국이었죠. 오래 낀 물건은 빼도 흔적이 남지. 속삭이듯 말하며 반지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화장, 무표정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말이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겠지. 그 말은 다짐이자 예감이었어요. 기다리던 어떤 전환점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받아들일 일만 남았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거울 속 정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이 닿는 곳엔 오래도록 감춰진 슬픔과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의심이 깊게 잠겨 있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정자동의 가로등 하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정유는 등 하나 없이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르네상스 호텔 1층 라운지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정유는 낮은 굽구두로 천천히 대리석 바닥을 걸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자리로 시선을 옮기며 안쪽 부스용 소파를 향했죠. 그 자리는 라운지에서 가장 조용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진호가 먼저 앉아있더군요.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하늘색 블라우스에 밝은 아이보리색 롱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하나로 묶여 깔끔했습니다. 정윤과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얌전히 고개를 숙였죠. 왔구나. 앉아. 정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웃음도 불편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회사 미팅 자리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는 얼굴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지라고 해요. 정윤은 간단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진호는 목을 가다듬고 무표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가 임신했어. 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뺨을 맞은 느낌도 아니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겁고 더 멀고 더 지독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먼 친척의 불행을 듣는 듯한 소외감이었죠. 진호는 보고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12주 됐대. 너랑은 이쯤이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정희는 커피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흐르는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호의 말투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 계약 종료, 관계 해지 같은 말뿐이었죠. 윤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12주예요. 조심하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처음엔 속이 좀 울렁거렸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과 편안한 자세는 자랑이자 선언이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못했지만 나는 해냈어요 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어요. 주변의 소음을 정유는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놓는 소리,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 호텔 직원의 구두굽 소리, 잔잔한 피아노까지요. 모든 소음이 이 자리와 대비되며 한 줄기 굴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정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들이 마련한 알림판이었어요. 그들만의 뉴스 발표였고 자신은 초대된 관객에 불과했죠. 정유는 천천히 윤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단정했어요. 눈빛에는 죄의식이 없었고 자세에는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여자라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유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날씨를 묻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 아이,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유는 윤지를 향해 고개를 약간 기울였죠. 진호 씨, 아이가 맞는 줄은 어떻게 확신하세요? 말끝이 떨어지자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윤지는 웃음을 머금은 표정을 서둘러 지웠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떨렸고 눈을 피하려 했어요. 진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는 고개를 약간 떨군 뒤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단단히 깍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정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옷깃을 정리한 뒤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없이 테이블을 떠났어요. 윤지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향했지만 정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유는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누가 창밖을 들여다볼까봐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12주라는 말이었지요. 누군가는 정리하는 게 맞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심해서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참 쉽게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정유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반, 평일의 도로는 막히지도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평소보다 더 단단히 조여져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도 급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클렉션 소리가 한번 울렸지만 정유는 아무 반응 없이 앞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 거울을 마주했어요. 거울 속에는 차가운 얼굴과 질린 입술, 정돈된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무엇인가를 꾹 참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멈추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고 거실을 지나 안방 드레스룸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속옷, 스카프, 오래된 핸드크림, 안경집이 나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 양말 밑에 반으로 접혀 넣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진갈색의 병원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래돼 바랜 봉투였어요. 모서리는 눌려 접혀 있었고 겉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로고가 인쇄된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아래쪽이 찢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줄은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무정자증 진단 소견 있음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윤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종이는
몇 년 전 그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혼자 결과를 듣고 돌아와 말없이 숨겼지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선 너 쪽 문제일 수도 있대. 나는 괜찮대. 걱정하지 마. 그 후 그는 그 결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 집안 망해요. 이건 불행한 팔자지. 그 말과 함께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윤은 그동안 침묵하며 병원도 혼자 다녔고 주사도 혼자 맞았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깎아내리며 살았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문제라고 들었을 때도 정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에서 문제는 내 쪽이라고만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정윤은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어 햇살이 창문을 따라 거실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조용히 정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 노트북 화면만 희미한 푸른 불빛을 깔고 있었네요. 정윤은 화면에 띄어진 PDF 파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전세계약서 2011이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지만 안에 담긴 기억은 복잡했어요. 첫 장에는 부동산 주소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임차인란에는 남편 유진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은 손을 들어 턱을 괴고 눈을 좁혔습니다. 무언가를 빠뜨린 듯한 기시감이 스쳤어요. 계약 당시 함께 은행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중도금을 입금했던 날이었죠. 그날 그녀는 본인의 예금 통장에서 1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그때 내 계좌에서 바로 이체했었지.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둔 통장 정리 파일을 꺼냈어요. 2011년이 적힌 구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가지런한 종이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기다 목적하던 거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10대 03 AM 송금 1억 원, 수취인 신한은행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너무도 정확히 그녀의 기억을 뚫고 나왔어요. 정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래 내역서를 복사기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천천히 종이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기 위해 정부24 웹사이트를 켰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조용히 방을 채우는 동안 정윤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말 한마디가 귀를 때렸어요. 언젠가 결혼 초 시댁 거실에서 들었던 말이었지요. 그 돈이 어디 너희 집 돈이냐? 그건 다 우리 진호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지. 네가 혼수하긴 뭘 해. 그냥 빚 갚는 거지. 그때 정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물만 따르고 머리만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후로도 수없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는 게 뭘 잘났다고? 그런 말들이었죠. 여자가 집안을 살려야지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그런 말들도 반복되었어요. 정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사기에서 거래 내역이 출력된 종이를 꺼내 새 폴더에 넣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혼인 중 취득 자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교보생명 종신형보험 1억 원은 계약자 정윤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금은 KB 하나은행 정기예금 2,500만 원 정윤 명의로 남아 있었지요. 차량은 2016년식 K5 리스였고 계약자는 유진호였습니다만 리스료는 정윤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엑셀에 꼼꼼히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로 기어도 증명 가능이라고 타이핑해 두었어요. 정윤의 눈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눈썹 끝이 올려졌고 손놀림은 매끄럽고 빨라졌습니다. 프린터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출력 목록이 많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혼인기간 중 입금 명세서가 차례로 쌓였지요. 종이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윤은 그 앞에 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인쇄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종이 더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무용 서류철 하나 없이
그대로 쌓아 올린 덤이었어요. 그 손은 차분하게 종이를 눌렀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여백만큼이나 복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본관 3층입니다. 조정실 312호 앞에 섰습니다. 정윤 씨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잡이를 살짝 돌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네모난 원탁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진호와 윤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윤지는 연한 라일락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어깨에 걸친 모습이었어요. 정윤 씨의 배는 아직 뚜렷하지 않았습니다만 앉은 자세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얌전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진호는 아무 표정 없이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 씨는 검정 슬랙스에 회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표정은 없었고 서류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양손을 가만히 포개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6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오래된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정윤 씨, 오셨군요. 세 분 모두 자리하셨으니 일단 간단히 서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부부 이혼 조정 절차입니다. 오늘은 감정 섞지 않고 기초 입장 확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등 위에 다른 손을 올리고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게 시작은 어땠든 지금은 생명이 생겼고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보호받고 싶어요.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잠깐 시선을 내리고 정윤 쪽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달라졌고 감정적으로도 오래전에 단절됐어요.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도 드러내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없었죠. 잠시 침묵이 조정실을 감쌌고 조정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윤 씨, 말씀하시겠어요? 정윤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말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임신이 맞다면 산부인과 진료 말고요. 정확하게 병원 검사 해보셨죠? 조정위원은 펜을 든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정윤에게로 갔다가 다시 진호와 윤지에게 옮겨졌습니다. 진호는 미세하게 눈썹이 떨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지만 손끝이 책상 밑에서 가만히 움직이고 있더군요. 윤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끝으로 원피스 자락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정윤은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고 손은 고요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도 슬픔도 없었고 단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만 있었죠. 조정위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고요. 다음 회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 제출 여부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를 정리하자 회의는 40분 남짓 짧게 끝났습니다. 정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조정위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와 윤지는 그녀를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벽에 걸린 시계는 10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윤은 그대로 걸음을 옮겨 문 손잡이를 잡기 직전에 스스로도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윤의 등 뒤로 진호와 윤지는 한동안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정윤은 조정실에서 나와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조정실에서 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더군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가로수만 따라가던 시선이 무릎 옆 조수석 시트 뒤에 삐죽 튀어나온 무언가를 스쳤습니다. 회색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은 2번 접혀 있었습니다. 윗면에는 태웅택시 상호와 진호의 이름, 결제 수단으로 신한카드 기업 법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뒷면을 넘겼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라엘 산부 인과의원 강남본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윤지 씨가 병원에 다닌다고 했지요? 택시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윤은 아무 말 없이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구두를 벗고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바로 서재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라엘 산부인과 강남 본점을 검색창에 입력하니 병원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병원 전경 사진과 산모와 아기의 행복을 위한 1:1 맞춤 케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정윤은 화면을 내려 임신 주차별 산모 교실 일정을 클릭했습니다. 12주차 산모 클래스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 중이었어요.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윤은 캘린더를 여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주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수태일은 대략 6월 초순입니다. 정윤은 천천히 핸드폰의 지난 통화 기록과 일정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5월 26일 출국하여 6월 15일에 귀국해 있었습니다. 출장 중 비행기 티켓과 숙박 영수증은 정윤이 직접 결제해 주었더군요. 정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핸드폰을 껐습니다. 눈빛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역 인근 라엘 산부인과 앞입니다. 대리석 입구에는 산모들이 오가고 있었고 복도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임신부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 건 아니고요. 언니가 여기 다니는데요. 지금 12주 됐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쯤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12주요? 그럼 내년 3월 말쯤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초음파 봐야 하지만요. 아, 그쵸. 언니가 그때쯤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료실 옆 작은 복도로 빠져나와 조용히 핸드폰 메모를 켰습니다. 오늘 날짜인 8월 21일을 기준으로 임신 12주차라면 수태일은 6월 2일부터 6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다시 진호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진호는 5월 26일 출국하여 6월 15일 귀국해 있었습니다. 정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후 아주 천천히 핸드폰을 껐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다시 가방에서 택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조그만 종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숫자까지도 거짓말 못하겠지.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반사되어 정윤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선명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정윤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구두를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달력, 수첩, 메모지가 하나둘씩 펼쳐져 있었어요. 가방에서 꺼낸 택시 영수증은 모니터 옆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웹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임신 12주, 수태일 역산, 임신 주차별 태아 성장 같은 검색창을 여러 개 띄워 확인했죠. 여러 창을 넘긴 끝에 그녀는 조용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8월 21일. 12주 전이면 6월 3일에서 7일 사이. 정윤은 다이어리 달력 페이지를 넘기며 6월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을 들어 수태일로 추정되는 주간에 동그라미를 3개 쳤어요. 그녀는 화면을 다시 노트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메일 계정을 열어 오래된 메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아리 샌프란시스코 출장 일정 확정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김현정 비서실장 YJ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윤은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정확한 비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국은 2025년 5월 26일 일요일 오후 1시 인천발 대한항공 K023이었습니다. 귀국은 2025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6시 인천 도착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윤은 항공권 첨부 파일을 열어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면서 천천히 종이가 밀려 나왔고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간 내내 한국에 없었지.
프린터에서 뽑힌 종이를 받아든 그녀는 옆에 앉아 메모지에 단정하게 제목을 썼습니다. 임신 시점 분석 자료, 진호 부재. 그 아래에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임신 12주차 기준 수태일은 6월 3일 전후로 보입니다. 진호의 출국은 5월 26일이었습니다. 귀국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해당 주간 전후부터 귀국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합니다. 항공권 및 호텔 예약 기록은 확보 완료했습니다. 병원 확인 결과 라엘 산부인과의 12주 진단과 일치했습니다. 정유는 메모장을 덮고 프린트된 항공권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재 책장에서 얇은 고무 폴더 하나를 꺼내 그 위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폴더를 서류철 옆에 정리하고 나서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며칠 전 진호가 툭 던져두고 간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어요. 라벤느 2025 프리폴 에디션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우아한 금발 여성이 배가 부른 채 고급 토트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죽의 질감과 브랜드 문양, 고급스러운 광고 문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은 안쪽 중간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에디션 라벤느 마망 시리즈 출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윤의 입술에 미소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냉소라고 하기엔 쓸쓸한 미소였어요. 그 명품백. 아마도 아이의 아빠가 사준 거겠지. 그녀는 책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죠. 이제 누가 진짜 엄마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어요. 정유는 반포동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현관문이 살짝 열렸어요. 왔냐? 목소리는 평소보다 나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귀에는 그 친절함이 더 낯설게 들렸죠. 현관에 들어서자 늘 그 자리에 놓인 수국 화병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옆 구두장엔 진호가 선물한 고급 구두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윤의 코트를 받아 정성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차 마시자. 오늘은 새로 산 티야. 영국산이라나 뭐라나. 거실에 놓인 찻잔은 낯설게 고급스러웠습니다. 홍차가 담긴 잔 옆에는 잼바른 쿠키 접시까지 놓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커피 믹스 한 봉을 물에 타서 내주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은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윤 옆에 앉아 찻잔을 들었죠. 그리고 흘리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러더라. 혼자님 신? 그거 아주 흔하다잖아. 나도 뭐 윤지 그 아이 착해 보여. 수줍기도 하고. 정윤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입에는 대지 않았어요. 눈길만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 이미 이 집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정윤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머뭇하다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 혼자 산다고 남는 거 없어. 사람이든 집이든 때가 있잖아. 그 말은 곧 너에게 물러나라는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은 인사를 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통수처럼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며 정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정윤은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오랜 침묵 끝에 피어오른 단단한 다짐의 떨림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차례지. 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과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진단서들과 서류철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차가운 물 한 컵을 들고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명함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꽂혀있던 서울제일생식 의학센터 진료카드를 꺼내어 뒷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생식 의학센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 다녔던 환자 가족인데요. 남편이 정액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최근 검사 내역이 남아 있나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성함과 주민번호 앞 6자리 부탁드릴게요. 정윤은 차분하게 진호의 정보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기록이 2021년 5월이네요. 그 이후로는 내원이나 검사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당시 진단 결과나 치료받은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남편분은 무정자증 진단이 있었고 정확한 수치는 정자수가 0입니다. 별도의 치료 기록은 없으세요. 약 처방이나 정관보건 시술도 없습니다. 정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럼 지금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정자수가 0이라면 임신이 되는 건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윤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서랍 맨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게감 없는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손끝을 조용히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2줄의 인쇄 문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용 DNA 친자 검사 결과지. 발급일은 2025년 8월 11일. 의뢰인은 정윤 본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첫 장 표지를 꺼내보았습니다. 표지 중앙에는 큼직하게 친자 불일치가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은 유진호와 서윤지의 태아였고 유전자 일치율은 0%였습니다. 정윤은 문서를 조용히 바라보며 한 손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보고서 뒷장에는 검사 진행 절차와 유전자 마커 대조표, 확률 계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대조 기준선 미달, 전 항목 불일치로 어떤 항목도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윤은 보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깊은 곳, 과거 진호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병원 소견서 옆에 그 결과지를 나란히 넣었습니다. 조용한 서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단단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자 그녀는 다시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젠 시작할 수 있겠네. 밤 11시가 조금 지난 무렵입니다. 정윤은 거실 조명을 끄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뒤 폴더 하나를 클릭해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YJ 녹음 파일 0625였지요. 몇 초 머뭇거리다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폴더 가장 위에 있는 mp3 파일을 재생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어딘가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사람 아직도 애가 본인 건 줄 알아? 하, 진짜 너무 웃겨. 그 똑똑하단 사람 눈치도 못 챘다니까. 정윤은 음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조용히 해. 지금도 위험한 거 알잖아.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말 하지 마. 녹음 속 목소리는 서로 다른 온도로 방 안에 맴돌았죠. 에이, 걱정 말라니까. 병원도 갔다 왔고 그 아줌마는 나중에 알겠지. 뭐. 근데 그건 걔 인생이고. 녹음이 끝날 즈음 정윤은 마우스를 다시 잡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파일을 복사해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옮긴 뒤 이름을 잃자 카드 mp3로 바꿨습니다. 책상 옆 서랍을 열고 작은 검은 USB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은 적도 없는 새 제품이었죠. USB를 포트에 꽂고 파일을 드래그해 옮겼습니다. 복사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모니터 불빛만을 응시했습니다. 녹색 게이지가 끝에 닿고 복사 완료 메시지가 뜨자 정윤은 조용히 USB를 뽑았어요. 서랍에서 크림색 종이봉투를 꺼내 USB를 넣고 검은 펜으로 봉투 겉면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봉투 겉에는 1차 카드라고 적고 아래에 06125 녹취 윤지 발언이라고 표시했어요. 봉투는 단정하게 접혀 서랍 깊숙한 곳에 DNA 불일치 결과지 옆에 나란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과거 병원의 진호 진단서가 놓여 있었지요. 그녀의 손은 문서들을 증거물처럼 정리한 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정윤은 천천히 모니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진실이 아니라 날 위한 정의야. 대치동 한복판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초록은 이미 다 시들어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더군요. 정윤은 여름자락의 미열 속에서 블라우스 소매를 가볍게 걷었습니다. 8층짜리 법률사무소 건물 로비로 들어섰지요. 엘리베이터는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정의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문장을 바라보던 정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정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닙니다. 지금 막 준비 마쳤습니다. 정윤은 검정천 소재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지만 이름도 로고도 없는 무지였어요.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은 공개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꺼내주세요. 박정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클립으로 정리된 진단서 사본이 들어있더군요. DNA 검사 결과표도 있었습니다. 녹취록 요약본과 USB 한 개도 함께 나왔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박정한의 손끝이 친자 불일치라는 문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정윤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이 녹취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신 건가요?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했지만 진호 씨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증거로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정한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 목록을 확인하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끝입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태아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과학적 입증까지 있으니까요. 이혼 조정에서 부인 쪽이 위자료를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측이 역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정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반응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박정한은 잠시 멈칫했지요. 법률가의 직감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점을 조절하실 이유라도? 14일 후, 그날이 진호 씨 생일이에요. 박정한은 그제야 정윤의 말뜻을 이해한 듯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날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꺼내주세요. 박정한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지요. 준비해두겠습니다. 완벽하게. 회의실 문을 나선 정윤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8월 달력, 진호 생일이 표시된 칸에 붉은 펜으로 작게 한 줄을 적었어요. 공개까지 14일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없었고 눈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더군요. 그녀의 숨소리만이 아주 작고 길게 흘렀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빌딩 숲 사이였습니다. 정윤은 단정한 네이비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빌딩 로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 앞 작은 안내판에는 법무법인 다운이라는 단정한 서체가 박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죠. 6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세련되게 정돈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흰색 슬랙스에 검은 블라우스를 입은 변호사 수연이 정윤을 맞았어요. 정윤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이 사건 제 감정선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윤은 미묘하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일 부탁드려도 괜찮겠어요? 수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스프링 노트가 놓여 있었고 수연은 빠르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손끝은 민첩했고 말투는 분명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요약부터 하죠. 부인 명의로 전세 보증금 일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아파트 외에 특별한 주식이나 외화 예금은 없고, 맞죠? 예. 진호 씨가 소득 관리는 본인이 다 했어요. 명의는 전부 자기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연은 칠판에 3가지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 구성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겠네요.
진호 씨 소득은 로펌 배당과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적해야 합니다. 내연녀 윤지 씨의 신원도 조회해서 전과나 병원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호 씨 소득은 고정 월급보다 배당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형 로펌은 이익 공유 체계로 운영되니까요. 세무사 통해 소득 증빙 요청 넣을 수 있습니다. 정윤은 그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윤지 씨. 현재 병원 기록상으로 수태일과 진호 씨 해외 출장 시점이 엇갈린다고 하셨죠? 확실해요. 그 주는 전 일정을 다 복사해놨어요. 좋아요. 그럼 남은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입니다. 수연은 펜을 놓고 조용히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증거들 판사 앞에 내밀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법정만으론 부족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잖아요. 정윤은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모두 앞에서 누가 연극을 했고 누가 침묵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날까지 제가 무대 뒤를 다 정리해 놓을게요. 진호 씨가 무대 위에서 박수 받을 줄 알았겠지만 우린 그 무대 통째로 뒤집을 거예요. 정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생일 케이크 위 초 하나쯤은 제가 대신 불어줘야겠죠. 압구정 한복판 낮 12시입니다. 한정원이라는 나무 간판 아래로 정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건물 2층 미리 예약해둔 청송룸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자리한 VIP 공간은 사방이 병풍과 격자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죠. 상석에는 시어머니 영자가 진홍색 한복 저고리에 단정한 옥핀을 꽂고 앉아 계셨습니다. 진호는 무채색 양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오른편에 자리에 있었고요. 그 옆에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윤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깔끔히 묶은 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더군요. 진호의 여동생 내외도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아휴, 정윤 씨,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진호 생일도 생일이지만 우리 윤지 씨, 곧 예비 며느리가 될 테니까. 그 말에 룸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영자는 윤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혼자 임신하잖아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윤지 씨 착하고 예뻐요. 정윤 씨가 잘 대해줘요. 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죽 덮개를 넘긴 손이 소리봉투 하나와 USB를 꺼내 들었지요.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정윤을 향했습니다. 정윤은 USB를 작은 휴대용 스피커에 꽂았습니다. 사전에 편집해둔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진호 씨 애 아닌 거 눈치도 못 챘지. 너무 웃겨. 하긴 그런 일로 병원 다닌 거 말도 안 해줬다며?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빠, 이게 뭐야? 윤지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의자를 밀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집어들었지요. 정윤은 이어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결과는 불일치예요. 진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윤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호야, 이게 사실이냐? 이게 진짜냐고? 진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부정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정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무거웠고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아닙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룸 문이 쇠로 닫힌 소리를 냈습니다. 식당 복도에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 이어졌고 그 아래에는 무너진 체면과 거짓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정자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진호의 외제차가 굉음을 내며 급히 들어왔습니다. 자동문이 열 틈도 없이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요. 운전석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진호는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윤,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쪽으로 향한 진호는
안방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곧장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딱, 딱 2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따위 식으로 사람 망신을 줘? 가족 앞에서 그게 할 짓이냐고. 문 너머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부르셨잖아요. 진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더 격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증오야, 정윤. 네가 날 얼마나 싫어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언제부터 당신이 내 인생을 존중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호가 말끝을 더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말 돌리지 마. 나도 윤지도 몰랐다고. 그 여자가 그럴 줄 나도 몰랐다고. 정윤은 천천히 문을 열지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어조가 벽을 타고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요. 모른 채로 나한테 위자료 요구하고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무정자증이란 거 기억도 안 나세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애초에 당신 아이일 수 없다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진호는 뒤로 물러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손에는 구겨진 DNA 검사 4번이 쥐어져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가 뜯겨 있었습니다. 그래. 다 틀렸다고 쳐. 그래도 네가 그걸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사람 하나 죽일 셈이냐? 거실로 나온 그녀는 조용히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을 향해 걸어오더니 물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 몰라? 그 순간 컵은 그의 손에서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물이 벽지 위로 튀고 바닥을 타고 번졌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남은 젖은 물자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수건을 꺼내 천천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사이 진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끝내고 싶으면 끝내. 하지만 넌 나한테 평생 미안해야 해. 그건 잊지 마. 현관문이 3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아래에서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은 젖은 수건을 접어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흔들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남은 작은 물방울 하나를 손끝으로 툭 밀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었어요. 낮 12시 27분입니다. 정윤은 주방에서 갓 우려낸 녹차 2잔을 쟁반에 올려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차분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부엌 창 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삐비빅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전자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 아직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굽소리가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님께서 짙은 회색 투피스 차림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뒤에는 시아버지 병원님이 따르셨습니다. 2분의 얼굴은 과묵하고 어두웠습니다. 정윤아,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근데 얘기 좀 하자. 정윤은 차분히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고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3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영자님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윤지, 그 애 말이야. 애는 지운댄다. 우리 진호한테도 부담 주기 싫다고. 그래도 정윤이 너도 이제는 좀 내려놔야지 않겠니? 정윤은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랍을 여러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이 집 제 명의입니다. 혼인 기간 중 제가 낸 보증금으로요. 영자님은 봉투를 슬며시 여러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읽으셨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뭘, 이런 걸. 정윤은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제 이름으로 가진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조차도 이제 이 집안과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병원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영자님은 더 이상 찻잔에 손을 대지 못하고 2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셨습니다. 정윤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애가 없어졌으면 됐잖니. 우리도 윤지 그 애 혼내고, 그러니 너도 좀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가정을... 정윤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 집안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자님의 눈썹이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한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럼 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다 덮자고 찾아왔더니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니? 정윤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비싼 대가요. 그게 정이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정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병호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가자. 더 말해봤자 뭐하겠노. 두 분은 무겁게 돌아서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정윤의 마음에 파문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묵직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찻잔 두 잔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로펌 상담실은 오후 3시였습니다. 회색빛 유리창 너머로 서울 외곽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정윤은 김수연 변호사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등기부등본과 과거 위임장 사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록, 통장 이체 내역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건 12해 전 진호 씨가 직접 위임장 써준 거예요. 그때 아파트 계약 당시 명의자란 항목에 정윤 씨 이름이 명시돼 있고 계약금 일부가 정윤 씨 명의 계좌에서 나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정인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9년 3월 21일 계약서 사본이 보였어요. 정자동 XX 아파트 108동 1001호 매수인 정윤이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흐려지지 않은 기록이었죠. 그걸 진호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알겠죠. 이제 뒤늦게. 그때는 세금 줄이려고 명예 돌린 거겠지만 법은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그 시각 강남 대로변에 위치한 진호의 로펌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유 변호사님, 지금 가족 쪽에서 급히 전달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 관련 건으로요. 진호는 브리핑 도중 말을 멈추고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뭐야? 이게... 서류 첫 장에는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동 XX 아파트 등기부등본 단독 명의자 정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어두운 표정으로 양재동 시부모 댁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든 서류를 탁 테이블 위에 던졌지요. 이거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고복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진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 정윤이 단독명이었어요. 그동안 나 몰래. 고복자는 서류를 집어 펼쳐본 뒤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왜 몰래야?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때 세금 줄이려면 너보다 정윤이 앞으로 하는 게 낫다고? 진호는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으셨어요? 여자 명의로 해뒀다고. 지금은 그 집 내 명함보다 힘이 센 상황이 됐어요. 유만섭은 조용히 담배를 입에 문 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네가 너무 앞서간 거야. 사람을 쉽게 봐서 여자한테 그렇게 쉽게 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고복자는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습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까지 했니? 정윤이 그 애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진호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자동 아파트 거실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스툴 위에 올라 벽을 바라보았어요. 그 벽에는 결혼 5해째 되던 해 걸었던 가족 사진의 못이 남아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와 검정 턱시도, 웃고 있는 자신과 진호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이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정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천으로 액자 유리를 닫고 사진을 소중히 흰 상자에 넣었어요. 사진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몸만 남았습니다. 정윤은 가만히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우는 게 이기는 거더라. 그녀는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캘린더를 보며 속으로 일정 하나를 다시 정해두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 사무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초가을 아침이라 창밖에는 아직 늦여름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윤은 딱 떨어지는 네이비 셔츠를 입고 검은색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문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은 서윤지였어요. 그 아래에는 사건 내용과 합의 내역, 법률 대리인 이름까지 또렷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부산 쪽이에요. 3년 전 모 종합병원 외과과장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주장했고요. 위자료는 7천만 원을 받고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전 합의했고 언론 비공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윤은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다가 손가락 끝으로 인쇄된 날짜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이었죠. 그의 봄은 진호와의 결혼 생활이 막 15회를 헤아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이었네요. 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네요.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겠죠. 수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윤은 그 문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어요. 같은 날 오후 네이버 카페 서초만 플러스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정보공유 강남 땡땡 필라테스 윤지 강사 알고 계셨나요? 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반복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거 외과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믿고 맡겼는데 너무 충격이라 올린다고 적어놓았죠.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캡처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진짜였네. 그 강사 나도 본 적 있어요.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윤지가 운영하던 SNS는 하루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고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전면 휴강됐습니다. 이틀 후 정윤은 윤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없이 조용한 데서요. 윤지는 한동안 답이 없었고 몇 시간 후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강남구청 앞 블렌디드 커피 2시 반. 다음 날 오후 카페 안은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지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윤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윤은 자연스럽게 윤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돈이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윤지는 잠시 정면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입술을 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는지. 윤지는 이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치우지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허리는 굽고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윤은 거실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끈한 종이에 펜을 꺼내들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8월 28일 이제 진짜 끝낼 때라고 적었습니다. 적고 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에서 오는 진동이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정윤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커튼을 젖히니 아직 하늘은 검푸른색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는 오전 4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옆 구석에 두었던 빈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옷장 안에서 베이지색 카디건, 어깨가 낡은 트렌치 코트, 다 읽지 못한 책 몇 권을 고요히 넣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와 흑백 사진 한 장도 함께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엔 각종 서류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분당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내비게이션에는 봉평면 어느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시가 등 뒤로 멀어지자 정윤은 처음으로 창을 살짝 내렸네요. 바람이 차고도 선선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에 작은 전원주택 대문 앞에 도착한 정윤은 잠시 차 안에서 멈춰섰습니다. 붉은 벽돌집과 잔디 마당이 보였고 이 집은 외삼촌 유산으로 물려받은 곳이었어요. 과거에 벽지를 직접 바르고 욕실 타일도 교체하고 난방도 직접 알아봐서 바닥을 새로 깔았던 집이었습니다. 정윤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잘 있었지. 문을 열자 실내는 약간 서늘했습니다. 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정윤은 이미 올 걸 마음속으로 정해뒀던 모양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 전기 콘센트를 점검했습니다. 이틀치 반찬과 생수를 냉장고에 넣고
이불을 햇볕 드는 마루에 펼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윤은 고무장갑을 끼고 텃밭에 섰어요. 상추는 연한 초록색으로 번져 있었고 가지는 제법 여물어 있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가르며 그는 아주 천천히 호흡을 맞추었네요. 흙 묻은 감자를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조용하다. 생각보다 허전하지 않네. 오후에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해가 넘어가는 산자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고구마 상자와 반찬통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야, 여기 진짜 그림 같네. 네가 혼자 이걸 다 관리한 거야? 요새 뉴스 봤어? 윤지 그 여자 강남 필라테스 센터 공식 계약 종료 떴더라. 학부모 커뮤니티 난리 났다던데. 정윤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감자전을 구워 먹고 막걸리 한 잔을 나눴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근데 얼굴이 진짜 편해졌어. 이제 좀 살겠네. 네가 이긴 거야. 정윤은 한참을 침묵하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긴 건 잘 모르겠고 그저 안 죽었을 뿐이지.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현관 옆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짧게 하지만 맑게 울렸습니다. 땡! 오전 10시였습니다. 삼성동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예요. 햇살이 큰 창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작은 녹음 장치와 캠코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수연은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영, 46이었어요. 과거 서울에서 이름 있던 치과 의사였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정중한 태도였지만 어딘가 피로한 눈빛이었어요. 정윤은 이날 호텔 라운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수연이 찍은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죠. 영상 기록을 남기긴 할 겁니다. 편집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되진 않습니다. 비공식 참고 자료용이에요. 솔직히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았고요. 세상 사람들 눈도 그렇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른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치듯 겹쳐졌어요. 윤지 씨와 언제까지 관계를 유지하셨죠? 2021년 가을까지요. 2년 정도 만났습니다. 당시엔 결혼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요. 단 한 번도 언급 없던 사람이. 그는 손끝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랐죠? 병원에 같이 가자니까 아프다고 미루고 결국 진단서 없이 돈만 요구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정리하고 싶다면서 7천만 원. 그때 제가 준 겁니다. 실제로 임신이 된 건 아니었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병원도 안 갔고 멀쩡했어요. 제가 바보였죠. 그러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병원 폐업하고 해외로 나갔던 것도 그 직후예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준영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 쓴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누군가는 정리해야 할 일 같아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수연은 캠코더를 조용히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씨. 이번엔 절대 그렇게 사라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내부였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 한 남성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A파트너 윤리감사 담당 팀장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진호 소속 본부의 인사 담당 이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윤지 씨와 관련된 인물의 영상 증언이라는 내용과 익명 제보자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권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모니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제된 톤이었지만 말의 무게가 사무실을 무겁게 짓눌렀죠. 파트너 변호사 사생활 관련한 건인데 이거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호 변호사에게는 아직 모릅니다. 우선 윤리감사팀으로 회의 요청 올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 뒤 수연은 정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확보 완료. 로펌 쪽도 내부 조사 돌입했어. 네 타이밍에 맞춰 나머지도 준비할게. 정윤은 평창의 전원주택 마루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오래 간 적은 없죠. 사람들도 회사도
결국엔 보게 되니까요. 그녀의 옆에는 묵직한 감자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텃밭에서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흙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회원동 김수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와 커피잔, 그리고 메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수현 변호사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재생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협회 윤리 위반 사례 보고서 진호 변호사 비공식 제출본이란 제목이 떠 있었죠. 영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증언, 정자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서류, 윤지의 녹취 파일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모든 화면은 타임라인에 맞춰 자막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고, 결정적 장면마다 음향을 줄이고 화면 전환을 넣어 강조를 더했더랍니다. 김수현 변호사는 영상 말미에 한 줄 자막을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 공방 이전 윤리적 판단을 위한 참고용이라는 문구였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서를 출력해 영상 파일에 덧붙였죠. 제출자 김수현 변호사, 제출처 로펌 인사위원회, 제출 목적 파트너 변호사, 윤리 위반 가능성 제보 자료. 그 문서를 확인한 뒤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서울 땡땡 로펌 본사 21층 인사위원회실입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서늘하게 느껴졌고, 테이블 양끝에는 윤리위원 3분과 회장, 그리고 진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죠. 진호 변호사, 영상과 서면 확인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한 사생활 문제입니다. 당신 명의 명함, 당신 명의 로펌 이메일로 윤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협력업체 명단에 포함된 모 필라테스 센터, 이게 사생활입니까?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호 변호사, 당신이 소속된 건 대형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로 일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진호는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부로 직무는 정지합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상 위의 종이들이 차갑게 부딪히며 정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호의 사무실 문을 열자 텅 빈 분위기가 몸을 감싸왔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의자에 앉아 책상 위 서류함을 바라보았어요. 서류함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USB도 도장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딱 하나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열쇠는 총무팀으로 반납 바랍니다. 인사팀이라고 적힌 쪽지였어요. 진호는 그 쪽지를 손에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선 멍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구름 아래로 봄비가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고, 스탠드불이 꺼진 조용한 방에서는 진호의 숨소리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울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로펌 1층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의 속보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막에는 강남 대형 로펌의 파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면서 그 자막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내리고는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후배 변호사 한 명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진호 변호사님. 진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진동소리 나는 폰을 꺼내보았지만 언론문이 폭주, 홍보팀 회피 중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창군 봉평면이었습니다. 정유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윤리 위반으로 전격 파면됐다는 보도입니다. 사생활 문제와 친자 확인서 위조, 여성과의 금전 거래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유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받침이 살짝 흔들리며 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정윤의 표정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손으로 쌓은 탑이 당신 손으로 무너졌네. 바깥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유리창에 붉은 하늘이 비쳤습니다. 정윤은 손등에 묻은 먼지를 천천히 털어내듯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진호는 셔츠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널브러진 와이셔츠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컵 조각과 빈 소주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충전기도 없이 바닥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뉴스 자막이 여전히 진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정윤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이라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는 진동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자 그는 잠시 멈칫하고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윤아,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은 어울리지 않겠지. 근데 그냥 한 번만,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정말 그냥 한 번만.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명이 꺼진 방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조용히 그러나 쏟아지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무너졌네. 밤 10시 18분입니다. 불이 꺼진 거실.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있던 정윤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저장하지 않은 이름 석자 유진호가 담담히 깜빡거립니다. 정윤은 한동안 그것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숨소리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정말 그 말밖에 못하겠어. 정윤은 입술을 다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요한 톤으로 대답합니다. 그 말은 옛날에 했어야죠. 내가 병원에서 혼자 올 때, 당신 없던 날들, 그때 말했어야죠.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희미하게 유리창을 때리는 봄비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땐 겁이 났어.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라는 게 그게 생각보다 커서. 정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자 자존심은 살리고 여자는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진호는 얼른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정윤은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죠. 내가 당신보다 강해질까 봐. 진호는 숨을 삼켰고 말없이 통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진호는 여전히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듣고 싶었어. 너 목소리. 그 말에 정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통화가 종료되었고 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정윤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0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정윤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말을 너무 늦게 들었어. 모두 끝난 뒤에.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낯설도록 단단했습니다. 그 밤 정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낮게 깔린 부엌입니다. 창밖 텃밭의 상추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어요. 솥뚜껑을 열자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레 국자를 들고 찌개를 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어요. 너 요즘 잘 먹긴 해? 정윤은 싱크대 옆에 기대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먹어. 가끔은. 언니는 그 대답에 별다른 반응 없이 밥솥을 열고 두 공기를 푸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엔 된장찌개, 무생채, 달걀말이, 구운 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반찬들이 차려졌네요. 정윤과 언니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찌그락대며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언니가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삼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 바보처럼 참다가 결국엔 다 해냈구나. 정윤은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나는 그냥 참았던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나쁘지 않았어.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거지.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감정은 아무데도 둘 데가 없었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곧이어 두 줄기, 세 줄기 흘렀어요. 정윤은 그 눈물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입술이 떨렸죠. 언니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윤의 손 위에 포개진 손, 그 손이 오래전 어릴 적처럼 따뜻했어요.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정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목을대가 떨렸어요. 그날 밤 방 안 책상 위에 조명이 은은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윤은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인생을 고치진 못했지만 부서진 건 수선했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크고 환하더군요. 밤은 조용하고 마음도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은 평창 전원주택 마당이었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벽걸이 옷장에서 검은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단정한 검정 정장에 낮은 구배구두, 그리고 손엔 향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죠. 자동차 키를 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서울까지의 길은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정유는 한 번도 창밖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흐릿한 불빛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더군요.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VIP 2호실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조문객들과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정유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향을 한 송이만 들고 있었죠. 먼저 눈에 띈 건 윤지였습니다. 윤지는 단정한 검정 원피스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더군요. 마치 며느리처럼 시어머니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곁에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등을 다정히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빈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죠. 향을 피운 뒤 돌아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뻔뻔하긴. 지금 와서 뭘 노리는 거니? 빈소한 공기가 일순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윤지도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진호는 정윤의 등 뒤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선을 피했어요. 정윤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체면이요. 제가 잃지 않으려고 지켜온 제 체면이요. 말을 마친 정윤은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그 자세는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지나치게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품격 그대로였어요. 정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그는 다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돌렸죠. 윤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정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더군요. 장례식장 로비로 나오자 정윤은 천천히 마스크를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쉰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묵묵히 걸었고 조용히 걸었으며 누구보다 떳떳하게 걸어갔습니다. 서울 서초동 노재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회의실 중앙에는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유는 검은색 차분한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수현 변호사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진호와 그의 어머니,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일 이틀 전 자필 유언장과 최종 의사를 남긴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모였죠. 자,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나올지 몰랐지만 마음의 준비는 이미 마쳐두었어요. 9. 유용호 씨의 유언 내용 중 발췌.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윤, 진호가 버린 사람, 하지만 우리 집을 진짜 지킨 사람이다. 진호가 일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할 때 그 아이는 내 아내 병간호도 도맡아 했고 명절 한 끼 소홀히 한 적 없다. 정유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숨을 내쉬었어요. 반면 진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눈썹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재산 중 일부를 정윤에게 남긴다. 2일 남양주 봉양리 한옥농가 토지 및 건물 소유권. 2. 조선 후기 고서 및 청자 도자기 소장품 일체. 3. KB 국민은행 예금 2억 원 이상은 내 자필 및 구두 녹취로 남겼으며 정윤을 내 마지막 가족으로 기록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의식도 혼미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이건 조작입니다. 노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듯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더욱 무거운 공기로 가득해졌어요. 정윤희는 내 며느리야. 진호가 뭐라든 간에 그 아이는 이 집을 지켜서 돈보다 정이 먼저인 사람이지. 이건 내 뜻이야. 진호는 그 자리에 굳어앉아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또렷했어요. 정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가족이라 불러주셨으니까요. 정말 받겠다는 거냐? 정윤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 뜻을 지켜야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윤은 도자기 보관 박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고인의 손때가 묻었을 가벼운 그릇 하나였는데 안에 담긴 인정은 무거웠죠. 회의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른 정윤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밖에서 진호가 정윤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정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 보이네요. 눈이 밤새 내려 들판은 말 그대로 하얀 이불을 덮은 듯 평온했습니다. 정윤은 벽난로 옆 책상에 앉아 얇은 수기용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채우듯 천천히 글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손끝은 느린 리듬으로 종이 위를 눌렀었습니다. 그 옆에는 등기부 등본과 고소 소장증, 농가지분 서류, 그리고 본인 명의의 저축통장 내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굵고 또렷한 글씨로 정윤 기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 문장 정성을 다해 적어 내려간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 위임장으로 본인은 다음 목적을 위해 상속자산과 개인자산 일체를 공익단체 설립에 기부함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부 목적은 난임과 생식건강,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기부 항목으로는 남양주 농가 소유권과 조선 후기 고서 및 문화재 평가품, 그리고 개인 저축 계좌 일체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건도 분명했습니다. 정윤이라는 이름은 단체명에서 한 번 이상 노출되나 이후에는 영구 비공개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 주체는 서울 지역의 여성의료지원단체로 정식 등록 후 법인 전환을 예정한다는 문구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정윤은 마지막 줄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색인 인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도장은 아직도 유정윤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묵묵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낮게 드리운 회색이었습니다. 정윤은 봉투를 정성스레 접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버린 사람들이 부끄럽게 살기를 바래. 우체통은 마을길 끝 언덕 아래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윤은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눈 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림 없이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우체통 앞에 도착해 그녀는 봉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시 고치고 싶은 말도 없었고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우체통 안으로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은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윤은 뒷짐을 지고 똑바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잔소리 닿았고 입김이 허공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본 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들판과 낮은 하늘 아래에서 정윤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 위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조용한 법률사무소 안입니다. 김수현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모니터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길게 숨을 내쉬십니다. 정윤이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기부재단과는 제 이름이 아닌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주세요. 이제 제 이름이 앞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긴 거네, 결국. 한편 평창 봉평입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주방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묵은지 찌개에 마지막 대파를 넣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루 전 마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보낸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후원에 대한 감사와 센터의 첫 수혜자가 곧 치료를 시작한다는 소식, 언젠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은 손끝으로 편지를 다독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되다니. 이상하네. 난 끝낸 것 같은데. 그녀는 주전자에 따끈한 물을 부어 차를 내리시고 마루에 조용히 앉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가볍게 울렸습니다. 정윤은 그 고요함 속에서 불현듯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던 그 시간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시간도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었구나. 그날의 복수는 끝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문이었습니다.